오늘은 박완서 작가의 카메라 워커라는 작품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럼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학생들에겐 굉장히 낯선 작품이겠죠. 쌤은 예전에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고 여기저기서 많이 접해본 적은 있지만 이제 이 작품이 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1학년 교과서에 실리게 되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이 작품을 열심히 읽고 시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겠죠. 자, 특히 박완서 작가는 여러분 자전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많이 쓰는 작가인데요. 특히 6.25 전쟁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여기저기 소설에 많이 좀 녹아있는 그런 작품, 그런 작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은요, 제목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카메라와 워커라고 했을 때 왜 제목이 카메라고 워커일까? 이걸 좀 우리가 잘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1학년 교과서에 올라가 있는 소설은 내용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한번 읽어보고 쌤의 설명을 듣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볼게요. 자, 나는 6.25 전쟁으로 인해 오빠 부부를 잃고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의 나이에 갓난아기인 조카 훈이를 맡아 키우게 된다. 자, 여러분 나라는 인물이 나오죠. 일단 이 작품은요.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다라는 거 우리 언제나 잘 캐치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6.25 전쟁이라는 어떤 시대적 배경이 좀 들어가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오빠 부부가 다 죽어서 이제 조카를 맡아서 키우게 됐대요. 아마도 내가 훈이에게 이제 고모가 되는 거겠죠. 그쵸? 훈이 입장에서는 나는 고모입니다. 훈이에게 먹일 우유를 사기 위해 나는 어머니와 함께 남쪽으로 피란을 간다. 전쟁이 끝나고 나는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지만 여전히 조카 훈이를 친자식처럼 여긴다. 훈이가 사회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면서 나는 훈이의 삶에 깊이 관여한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사회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풍요롭게 사는 것.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어떤 가치관인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바라는 건요. 이거죠. 나의 어떤 바람이자 가치관인데요. 이러한 가치관을 갖게 된 이유는 내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 체험, 세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훈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반을 문과 이과로 나누게 되었고 여러분 너무 우리의 현실과 가까운 이야기죠. 훈이가 나한테는 아무 상의도 안 하고 문과를 택한 걸 나는 나중에 알았다. 나는 우선 그런 문제를 나한테는 상의 한마디 안 한 게 서운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오빠가 전문학교에서 문과였다는 것만으로 덮어놓고 문과를 싫어했다. 자, 지금 이 사람은요. 훈이가 그런 문제를 나하고 상의하지 않은 것이 서운했대요. 그러니까 나는 훈이에게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나한테 어떻게 상의를 안 하지? 내가 고모인데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부모 같은 마음으로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섭섭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는 이제 훈이의 할머니죠. 할머니는 이제 자기의 아들도 문과를 갔었는데 왜 손자까지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도 나는 훈이 편이 되어 고등학교 문과가 반드시 장래 문학지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지레 겁을 먹고 있었다. 어머니는 오빠가 평생 사회에 참여해서 돈 한 푼 벌어들인 일이 없는 주제에 까닭없이 죽어야 하는 일엔 끼어들고 말았다는 사실이 문과 출신이라는 것과 반드시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어머니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사회생활을 한 적도 없으면서 온갖 사회 문제는 이제 좀 나서는 게 문과 출신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할머니는 믿고 있었대요. 즉 사회생활을 통한 밥벌이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동안 밥벌이는 한 적이 없는 아들인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문과로서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거죠. 까닭없이 죽어야 하는 일,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사회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사회 문제에는 관심이 많았던 아들인 거죠. 그러한 모습이 바로 문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제 아들까지도 아빠 팔자를 닮아가다니 뭐 이런 말인 거죠.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론 어머니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 보리라 마음먹었다. 여러분 이를 바로잡는다라는 건 뭐겠어요? 훈이의 어떤 문과 지원을 철회하는 거겠죠.
나는 학교에 쫓아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애걸하다시피 해서 훈이가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훈이를 설득하려 들었다. 나는 막연히 훈이를 두려워하면서 중언부언 내 말을 했고 훈이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젊은이다운 대담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면요. 훈이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요. 가만히 나를 쳐다만 봤대요. 이런 게 여러분 훈이의 행동 묘사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훈이의 심리를 알 수 있죠. 훈이의 심리가 간접적으로 제시되죠. 뭔가 못마땅한 거잖아요. 대답은 하나도 안 하면서 가만히 그냥 나를 고모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제시 이걸 우리가 문학 개념으로 쇼잉이라고 하고요. 보여주기 기법이라고 하고요. 극적 제시 방법이라고 하고요. 장면적 제시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에서는 훈이의 심리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훈아, 너희 담임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인문계보단 이공계가 더 적성에 맞대. 좀 좋아? 공대 같은 데 가면 요새 공장 많이 생겨서 공대 출신이 제일 잘 팔린다더라. 너 큰 기업체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일해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살림 재미도 보고 재산도 늘리고 그러고 살아야 돼. 문과 가서 뭐 하겠니? 그야 상대나 법대로도 풀릴 수 있지만 그게 그리 쉬우냐? 까딱하단 문학이나 철학이나 하기나 꼭 알맞지. 아서라 아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재미나게 사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왜 사나 뭐 이런 게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나 생각보다 돈을 왜 버나 뭐 이런 생각 말이야. 그리고 오늘 고깃국을 먹었으면 내일은 갈비찜을 먹을 국리라는 게 순서인데 내 이웃은 우거지국도 못 먹었는데 나만 고깃국 먹은 게 아닌가 하고 뱃속에 든 고깃국조차 의심하는 바보지 말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영 사람 버리고 마는 거야. 어떻거든 너는 이 사회에 수능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돼야지. 괜히 사회의 병폐란 병폐는 도맡아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될 건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은요. 사회의 수능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돼야지 라는 게 이제 나의 가치관인 거죠. 즉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방법, 내 삶이 우선인 그런 삶을 살길 바라는 거죠. 자, 우리 앞으로 좀만 넘어가면요.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자, 요즘에 공대 가면 공장 많이 생겨서 공대 출신이 제일 잘 팔린다더라 라는 얘기를 하죠. 이런 게 이제 당시의 어떤 시대적 배경인 거죠. 그래서 이제 6.25 전쟁이 지났고요. 산업화 사회예요, 이때가. 산업화 시대쯤에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드러나네요. 자, 근데 이분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 요런 얘기를 합니다. 까딱하단 문학이나 철학이나 하기가 꼭 알맞게 되지. 한마디로 이 사람은 문과에 가면 이런 문제가 있을 거래요. 근데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사람은 왜 사나 하는 어떤 철학적인 생각, 그리고 돈은 왜 버나 하는 이런 철학적인 생각, 그리고 내 이웃은 우거지국도 못 먹었는데 나만 고깃국을 먹은 게 아닌가 하고 어떤 이웃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는 삶, 그쵸? 이런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인 거잖아요. 즉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에 몰두하는 거죠. 삶을 좀 비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렇게 사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 생각하기에 이제 이 나의 입장에서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 그 엄마의 아들, 즉 나에겐 뭐 오빠죠. 오빠가 그렇게 살았었다라고 그거는 옳지 않은 삶의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고모,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는 건 이제 사회의 어떤 그런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 거죠. 근데 위에서 찾아오면은 사회의 병폐란 병폐는 도맡아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라고 지금 위에서 정의가 내려져 있죠. 이게 언제부턴가 갑자기 네모가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런 사람이라는 거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훈이가 내 말에 중턱을 자르며 푸듯이 말했다. 나는 당황했다. 훈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뭘 물어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렇기도 했지만 내가 오빠에 대해 오랫동안 몰래 추측하고 있던 걸 훈이한테 느닷없이 들키고 만 것 같아 더 그랬다. 나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다시 아까운 소리를 간곡하게 되풀이했다. 내 말에 감동했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훈이는 내가 옮겨준 대로 이과에 잘 다녔다. 그러나 형편없이 성적은 떨어졌다. 때마침 공대가 붐을 이룰 때라 우수한 지원자가 많이 몰려 훈이는 대학 입시에 낙방했고
재수는 막무가내 싫다고 해서 삼류대학 공대 토목과에 들어갔다. 훈이가 대학에 다닌 4년 동안 내내 대학가는 어수선해서 데모, 휴교, 조기 방학의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데모가 있을 때마다 나는 훈이가 그런데 휩쓸릴까봐 애를 태우고 미리미리 타이르고 했다. 자, 여러분,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죠. 당시의 대학가는요, 데모, 휴교, 조기 방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유추할 수 있죠. 산업화 시대라는 건 여러분, 달리 말하면 민주화 운동 시대이기도 하죠. 그쵸? 근데 나는 우리 훈이가, 우리 조카가 그러한 일에 휘말릴까봐. 그런 데는 뭐겠어요? 어떤 사회에 참여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간섭하고 그런 데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나 봐요. 행여 그런데 끼지 마라. 관심도 갖지 마라. 너는 기술자가 될 사람이야. 세상이 어떻게 되든 밥벌이 걱정은 안 해도 될 기술자란 말이야. 기술자는 명확한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야. 알았지?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는 이 명확한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일, 이런 문제는 앞에서 말했던 어떤 사회 문제하고는 굉장히 반대되는 일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요런 일들은 나의 안위를 생각하는, 그쵸? 자신의 안위에 주목하는 어떤 삶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앞에서 말하는 사회의 병폐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문제하고는 대조적인 속성을 가진 문제인 거죠. 그러곤 혹시 게임에 빠져서라도 그런데 끼어들어갔다가는 졸업 후 취직도 못하고 일생 망치기 십상이라고 공가를 쳤고 너는 꼭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예쁜 섹시 얻어 일요일이면 카메라 메고 동부인에서 야외로 놀러 나갈 만큼은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고 설교를 했다. 여러분, 여기서 드디어 제목의 의미가 하나 나왔죠. 자, 카메라라는 말이 나왔어요. 카메라. 이게 우리 제목의 일부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카메라라는 건 뭐냐라고 봤더니 약간 여유로운 삶. 그쵸? 내 밥벌이를 하면서 뭔가 나가 놀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삶인 거죠. 즉, 나의 생활이 안정된 그런 삶을 말하는 거네요. 훈이는 한 번도 말대꾸하는 법이 없었지만 거칠고 대담한 그리고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훈이는 좀 과묵한 스타일인 것 같네요. 그쵸? 여기서도 또 지금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드러내고 있죠. 이걸 아까 쌤이 앞에서 쇼잉이라고 정리를 해줬죠. 그러면 나는 괜히 부끄러워져서 딴전을 보며 짓거려댔다. 나는 부끄럼을 타면서도 꽤나 줄기차게 그런 말을 훈이에게 했었나 보다. 대학교 졸업반 때 나는 돈의 여유가 좀 생긴 김에 훈이에게 카메라를 하나 사주고 싶어 의향을 물어봤더니 단호하게 거절하며 하는 말이 고모, 난 카메라라면 지긋지긋해. 이가 갈려. 생전 그런 거 안 가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네요. 즉, 카메라는 이제 고모가 바라는 어떤 안정적인 삶,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훈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그런 거 지긋지긋해. 나 정말 고모가 하는 말 듣기만 해도 지겨워. 이런 말인 거죠. 즉, 지금 훈이는요. 카메라로 대표되는 어떤 안정된 삶, 안정된 생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럭저럭 무사히 졸업하고 입대했지만 곧 의가사 제대를 할 수가 있었다. 이제 취직 문제만 남았는데 이것만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대기업은커녕 착실한 중소기업의 문턱도 낮진 않았다. 막상 취직 문제에 부딪히고 보니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식으로 이공계보다는 인문계 출신의 문호가 훨씬 넓어 보이는 게 우선 나로서는 적잖이 속상한 일이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훈이가 그런 문제에 나를 원망하려는 기색이 조금도 안 보이는 거였다. 그쵸? 그럼 그런 문제는 뭐겠어? 지금 문과의 취직이 훨씬 넓어 보이는, 그쵸? 이 용이한 문제인 거죠.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원망 안 했대요. 즉 얘는 처음에 문과를 썼는데 이제 엄마가 아니죠. 고모랑 할머니가 이제 이과를 이제 많이 훈이에게 부추긴 거고 훈이가 그거를 억지로 옮기게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모를 원망하지는 않았대요. 말없이 고분고분 취직시험을 수없이 보고 보는 족족 떨어졌다. 어떤 곳에선 아예 서류 심사부터 낙방을 시키는 걸 보면 대학교 성적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다. 어머니와 나는 한 번도 훈이가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재벌이나 판검사나 그런 게 되기를 바란 적이 없다. 정직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 가르쳐 대기업에 붙여 공일날 카메라 메고 야외에 나갈 만큼의 사람 사는 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바로 이 사람이 중시 여기는 삶의 가치관인 거죠. 적당히 먹고 살면서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때. 그런데 그나마도 쉽게 되어주지를 않았다. 취직시험도 하도 여러 번 치르니 보러 가라기도 점점 서로 미안하게 되었다. 2년 가까이를 이렇게 지겹게 보내던 훈이 어느 날 나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교재비로 돈을 좀 달라는 당돌한 요구를 해왔다. 뭐라고? 해외 취업? 그럼 외국에 나가 살겠단 말이지? 그건 안 된다. 왜요, 고모? 찌찌하게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고모가 영영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봐 겁나서? 라고 지금 훈이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훈이의 두 개의 간략한 질문을 거침없이 당당하게 했다. 마치 이 두 가지 이유 외에 딴 이유란 있을 수 없다는 말투였다. 나는 멋에 얻어맞은 듯이 아연했다. 글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녀석이 꼭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잘 살아주었으면 하는 내 간절한 소망의 참뜻을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이 만들어 놓은 고아인 저 녀석을 온 정성을 다해 남부럽지 않게 키운 게 결코 내 어머니를 떠맡기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다. 이라고 여러분, 고모는 고모 나름대로 좀 억울하죠. 자, 이 사람은요, 정말로 전쟁 속에서 부모를 잃은 자신의 조카를 되게 안쓰럽게 생각하고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훈이 역시 고모의 어떤 마음을, 고모의 가치관, 어떤 고모의 생각, 고모의 진심에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냥 훈이는 저 할머니의 노년을 손자인 내가 좀 지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모가 나를 안 놔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잘 되고 잘 사는 것으로, 다만 그것만으로 나는 내가 겪은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해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고 그때 받은 깊숙한 상처의 치유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저 녀석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자, 저 조카를, 전쟁 속에서 고아가 된 조카가 잘 살아내는 것만이 이 전쟁에 대한 어떤 복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의 가치관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나의 어떤 가치관의 직접적 제시가 나타나죠. 이게 이 나의 삶의 목표이자 내가 훈이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이유인 거죠. 이거를 지금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작품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주인공의 내면이 굉장히 잘 드러나죠. 나는 그 녀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녀석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시선이 강하게 부딪혔으나 나는 단절감을 느꼈다. 문득 이 녀석 치닥거리의 구역질 같은 걸 느꼈으나 가까스로 평정을 가장했다. 여러분, 지금 둘 사이에는요, 어떤 거리감이 느껴지고 있죠. 해외 취업은 당분간 보류하렴. 할머니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그건 네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다. 그리고 취직 문제인데 너무 고지식하게 정문만 뚫으려고 했던 것 같아. 방법을 좀 바꿔서 뒷문으로 통하는 길을 알아봐야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해서 지금 여러분, 정문은 이제 어떤 전공법이죠. 전공법. 정말 레알 정식의 루트인 거죠. 근데 이제 뒷문은 뭐겠어요? 약간 편법이죠. 편법. 이제 본인이 좀 알아보겠다. 돈 때문은 아니다. 그 말은 하고 싶은 거죠. 녀석이 나를 노골적으로 미워하며 대들었다. 나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곁에서 내가 늙음하게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 훌쩍였다. 자, 지금 나와 훈이가 갈등을 하고 있죠. 취업 문제로. 훈이는 고모의 어떤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훈이의 삶을 통해서 계속 뭔가 복수하고자 하고 보상받으려는 그런 마음도 좀 있는 거죠. 자, 중간 부분 줄거리입니다. 훈이는 해외 취업을 포기하였고 나는 친구 남편이 현장 소장으로 있던 Y건설의 측량기사 보조 자리를 알아봐서 훈이를 취직시킨다. 나는 훈이에게 미군 작업복과 워커를 사주면서 6개월만 참으면 정규직 자리로 발령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영동 고속도로 건설 현장으로 훈이를 떠나보낸다. 6개월이 지나도 훈이에게 편지 한 통이 없자 나는 훈이를 만나기 위해 건설 현장으로 찾아간다. 험한 산길을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자신이 사고가 나서 죽더라도 버스를 탄 까닭이 Y건설 사장에게 알려져서 훈이가 정규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제목이 등장을 했죠. 워커가 드디어 여기서 등장을 했습니다. 워커의 의미도 알아야겠는데 이 부분은 약간 이제 편법으로 알아본 일자리에서 쓰이는 신발인 거죠. 일자리의 어떤 도구, 이런 느낌인 거죠.
이제나 저제나 훈이를 실은 차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전혀 훈이 같지 않은 젊은이가 나에게 고모하면서 다가왔다. 훈이는 그동안 몰라보게 살이 빠진 데다가 머리와 눈썹이 뽀얗게 보일 만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 못 알아봤던 것이다. 나는 훈이를 확인하자 반가움과 노여움이 뒤죽박죽된 걱정으로 목이 메었다. 망할 녀석, 이렇게 잘 있으면서 어떻게 엽서 한 장이 없니? 훈이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앞장서서 개울로 갔다. 세수를 하고 온 꽁무니에선 꾀지지한 수건을 떼다가 얼굴을 북북 문질렀다. 수건에선 너무 역한 신내가 나서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훈이가 뜬모를 웃음을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야 제 살갗을 드러낸 얼굴은 옹깃그릇처럼 암갈색의 광택이 났고 드러난 이빨만이 징그럽도록 선명하게 휘었다. 자, 여러분 보면요. 여기 보면 훈이는요. 되게 살도 많이 빠졌고요. 머리와 눈썹에 지금 흙먼지가 뒤집어 쓰고 있고요. 얘가 너무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갈색으로 살이 다 탄 거죠. 자, 여러분 여기를 보면요. 우리가 훈이가 그간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훈이의 어떤 고생의 흔적. 얘가 지금 공사장에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게 드러나네요. 어디로 좀 가자꾸나 주임한테 얘기하고 아직도 퇴근 시간 안 됐니? 7시가 넘었는데 밤일이 있어. 뭐 밤에도 측량을 다녀? 밤일은 측량이 아니라 제도야. 그러고는 터벅터벅 사무실로 들어갔다. 한참 만에 나오더니 말없이 앞장을 섰다. 자, 여러분 지금 보면요. 이 건설 현장의 상황이요. 밤일이 있어요. 그쵸? 즉 낮 내내 공사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고된 노동을 이어가는 거죠. 고된 노동을 하는 어떤 당시 노동자의 삶이 나타나죠. 산업화 시대죠. 저녁을 어디서 먹는다지? 네 하숙집에 가서 달기나 한 마리 잡아달래 먹으면 안 될까? 진부까지 나가서 먹지 뭐. 진부에 특별히 음식 잘하는 집이라도 있니? 아니요, 그냥 진부까지 나가보고파서. 할 수 없이 다시 진부로 나왔다. 손바닥만한 진부의 야경에 훈이가 사뭇 휘황해하고 흥분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여러분 지금 훈이는요. 이제 계속 도시에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이곳 이제 영동 고속대로 건설 현장인 시골 쪽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도시의 삶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이 또 바쁘니까 이만큼 나올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유가 없어서 진부까지는 오기가 어려우니까 고모가 온 김에 이제 가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너는 이까지 때도 자주 나와보지 못한 게로구나. 낮에 보니 너희 회사 사람들 널렸더만. 그런 사람들은 기술직이 아니야. 관리직이나 그 밖에도 빈들댈 수 있는 직종이야. 수두룩하니까. 자, 여러분 여기도 여러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아, 기술직들은 뭔가 늘 이제 공사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관리직들은 조금 편하게 살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당시 어떤 노동자의 삶을 알 수 있겠죠. 쌤이 지금 노동자의 삶이 드러나는 부분은 계속 주황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까짓 공사판에도, 네, 그까짓 공사판에도요. 녀석이 갑자기 씹어뱉듯이 말을 했다. 자, 보니까요. 나는요. 그까짓 공사판이라는 거 보면은 어떤 공사장에 대한 나의 인식이 있죠. 약간 조금 공사장에 대해서 조금 비하하는 투죠. 야, 그깟 공사장에도 그런 계급이 있냐? 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은 되게 그걸 무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무시하면서. 녀석이 그까짓 공사판에도 그런 게 있어요. 라고 얘도 약간 기분이 살짝 좋은 투는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이런 공사 현장에 대한 이런 공사판에 대해서 훈이 역시도 비판적 의식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훈이도 이제 그 공사판에서 좀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아래에 이제 좀 깔려서 이런저런 어떤 착취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공사장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는 말없이 불고기집으로 들어갔다. 한증막처럼 후덥지근한 속 여기저기서 지글대는 고기 냄새에 나는 구역질을 느꼈다. 그러나 훈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섭게 먹어댔다. 식성이 까다롭고 소식이던 훈이로만 알고 있었던 나는 무참한 느낌으로 이런 왕성한 식욕을 지켜봤다. 자, 여러분 원래 훈이는요 되게 소식하고 깨작깨작거리는 애였는데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이제 막 밥도 되게 잘 먹는 거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훈이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하숙집 식사가 안 좋은가 보지? 하숙집에선 잠만 자고 식사는 회사 식당에서 하는걸? 그래, 그럼 식사는 거저겠네? 거저가 뭐야? 봉급에서 꼬박꼬박 채. 봉급은 얼마나 받는데? 실상은 가장 궁금했던 걸 이제서야 자연스럽게 물었다. 거진 한 3만 원 되지만 식비 빼고 하식비 주고 나면 몇천 원 떨어질까 말까야. 가끔 소주 파티에 빠질 수도 없고 그 재미도 없이 정말 못 참아내겠는걸 뭐. 집에다 돈 붙여달라는 소리 안 하는 것만 해도 내 딴엔 큰 안간힘이라고. 그래, 회사 식당 식사가 먹을만하니? 기똥차지 기똥차. 그거 얻어먹고 폴대 메고 하루 몇십 리씩 산골을 누비는 나도 기똥차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훈이가 일하는 어떤 노동 현실이 굉장히 열악한 거 알 수 있죠. 열악한 노동 환경이 드러나요. 자, 그리고 지금 훈이가 여기서 진짜 기똥차지 기똥차 밥 진짜 맛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건요. 사실 밥이 맛있다는 뜻이 아니죠. 단어적 표현이 지금 드러나 있는 거죠. 훈이는 지금 여기서 냉소적으로 회사의 어떤 그런 태도, 밥도 맛이 없는데 그거 조금 주면서 돈은 또 월급에서 다 떼요. 근데 그거 먹으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하잖아요. 밤까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풍자의 태도, 그리고 비판적 태도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말 안 해도 그 지칠 줄 모르는 식욕과 개걸스러운 먹음새만 봐도 알만했다. 하여튼 자식들 사람 부리는 솜씨 또한 기똥차게 악랄하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지금 당시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있었는지 좀 우리가 이번에 또 드러나죠. 그쵸? 그래서 당시의 어떤 열악한 노동 환경이 다시 한번 드러나네요. 아침 7시서부터 폴대 메고 헤맬 때 안 헤맬 때 다 헤매다가 기진맥진 돌아온 놈에게 그 지독한 저녁을 먹이곤 또 밤일을 시켜가면서도 주임에 과장에 소장이 번갈아가며 연방 공가를 친다고. 뭐 우리 공부의 공사 진척이 제일 늦는다나? 하루 공사가 늦으면 어느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기맥힌 계산을 그분들한테 들으면 봉급이 적다든가 식사가 형편없다든가 하는 불평은커녕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 길을 못 펴게 되니 더러워서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보니까요. 사람들이 좀 그 노동자들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죠. 그쵸? 자, 보면 여러분, 노동자들은 이미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이 윗사람들이요. 우리가 지금 일을 잘 못하고 느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손해가 얼마나 큰 줄 아냐? 라고 막 떵떵거리니까 우리가 길을 못 펴고, 아,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대우와 처우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게 또 한 번 드러나죠. 양의 불고기를 먹어치운 훈이는 커피도 먹고 싶다고 다방을 가자고 했다. 다방에는 Y건설 패거리가 텔레비전을 둘러싼 앞자리에 앉아서 잡담을 하고 있었다. 훈이도 그중 몇과는 인사를 나누었으나 가서 끼지는 않았다. 잔뜩 찡그리고 커피를 훌쩍 들이키더니 오나가나 저치들 꼴보기 싫어 기분 잡친다고 빨리 가자고 했다. 지금 보니까 여러분 지금 훈이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즉 훈이는 지금 여기 있는 관리직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 태도가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훈이의 하숙방은 협소하고 더러웠다. 벗어만 놓고 빨지 않은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걸레 뭉치처럼 쌓여가지곤 시척지근하고도 고릿한, 야릇한 악취를 풍겼다. 그러나 워커를 벗어던진 훈이의 발에서 풍기는 악취에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람이 빨래 안 하고 청소 안 하면 돼지 맛도 못한 것 같았다. 지금 보니까 여러분 훈이의 삶이 굉장히 지금 열악하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 있죠. 여기 보면요. 훈이의 하숙방은 협소하고 더러웠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그쵸? 이 부분이 지금 훈이의 어떤 고단하고 열악한 삶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게 훈이로 대표되는 이제 노동자들의 삶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훈이가 워커를 벗었을 때 그 발냄새가 훨씬 심했대요. 좀 씻고 자렴. 그러나 씻기는커녕 옷도 안 벗은 채 아무렇게나 쓰러지더니 코를 골기 시작했다. 나는 나 누울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방을 대강 치워야 했다. 썩은 내 나는 옷가지 사이엔 소주병, 고등어 통조림 먹다 남은 것, 깡 종류의 과자 부스러기 등이 숨어있어 악취를 더해주고 있었다. 활자로 된 거라곤 흔한 주간자 하나 없는 황폐한 방구석이 이 녀석의 황폐한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 내 마음은 암담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서술자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어떤 점에서 특히 그랬냐면요. 일단 방 안이 개판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구석에 이 훈이가 읽을 만한 어떤 글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대요. 한마디로 약간 이런 문화생활이라고는 즐길 수 없는 어떤 노동자들의 삶에서 지금 고모인 나는 마음이 되게 안 좋았다라는 거죠. 더위와 악취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한 잠도 못 잔 나는 주인 여자가 일어난 기척을 듣고 따라 일어나 그동안 신세가 많았다고 치하도 하고 자기소개도 했다. 주인 여자는 시골 여자답지 않게 냉담하고 도도하게 신세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했다.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건 겸사의 말이 아닌 돈 받고 하숙치는 관계일 뿐 신세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님을 강조하는 말투였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옛날만 해도 약간 좀 시골에서는 좀 인정이 많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하숙집의 주인 여자 역시도요. 신세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즉 사람 간의 어떤 인정이 굉장히 사라져 있는 그런 생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정이 사라진 사회의 모습이 여기서 또 드러나는 거죠. 나는 더욱 훈이가 안쓰러워지면서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다. 우선 산더미 같은 빨래를 게을로 날랐다. 비누가 없어 한 길가 자파상을 갔더니 생소한 업체의 제품인 생선 비린내가 역한 비누가 한 장에 100원씩이나 했다. 비누를 사가지고 와서도 나는 선뜻 빨래거리를 물에 담그지를 못했다. 지금 여러분 보면요. 여기가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사장에 사람들이 이제 돈을 쓸 수밖에 없으니 지금 이 근처 가게들이 별거 아닌 물건도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뭔가 좀 비인간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폭리를 취하는 어떤 주변 상가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뭔가 좀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시대상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산업화 시대라고 했죠. 훈이가 나를 따라 서울로 가겠다고 할 것은 뻔하고 그렇게 되면 젖은 빨래는 곤란할 것 같아서였다. 실상 나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는 뭡니까? 훈이가 서울로 가겠다라고 말을 하길 바랐대요. 왜냐?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죠. 이대로 나만 떠날 수는 도저히 없었다. 어느 틈에 칫솔을 문 훈이가 내 곁에 와 서 있었다. 고모 왜 그러고 있어? 빨래가 너무 많아 질린 게지? 대강 떼국이나 빼. 얘야 이놈의 고장 참 고약하더라. 글쎄 이 거지 같은 빨래비누가 100원이란다. 고모도 소주값이 얼만 줄 알면 더 놀랄걸? 녀석도 제가 언제껏 모주꾼이라고. 근데 산골 인심이 어째 이 모양이냐? 관광붐 때문일 거야. 바로 여기가 오대산 월정사 입구거든. 우리가 뚫는 영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이곳에 생길 테고 돈맛들이 들을 대로 들어서 서울놈 돈 긁어먹으려고 눈에 핏발이 섰다니까. 글쎄 이 옥수수 고장에서 여지껏 옥수수 한 자루 못 얻어 먹어봤다면 말 다 했지 뭐. 돈 주고 사 먹으려면 먹어봤겠지만 나도 오기가 있다고. 안 사 먹어 고모. 나 오늘 농땡이 부리고 말 테니까 월정사 구경시켜줄래? 주임은 고모 온 거 아니까 한번 싸바싸바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부분도 보면요. 지금 옥수수가 그렇게 많이 나는 동네인데요. 사람들이 옥수수 한번 먹어보세요 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즉 이런 부분도 여러분 어떤 인정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제 뭔가 돈이 중시 여겨지고 사람들끼리 나누지 않고 뭔가 각박해지는 그런 어떤 삶들이 계속 드러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공사를 하니까 이 공사장 사람들의 어떤 돈을 이제 좀 뜯어보려고 좀 이제 이익에 굉장히 눈이 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곤 꽁무니에 찼던 수건까지 내 빨랫거리에 휙 던져 보태고는 불이 나게 현장 사무소 쪽으로 갔다. 이내 옥수수밭에 가려서 모습이 안 보였다. 참 옥수수도 많은 고장이었다. 그러나 훈이가 그거 하나 여지껏 못 얻어먹었다고 생각하니 부하가 부글부글 치솟는 걸 느꼈다. 나는 게을물을 돌로 맞고 빨래를 담갔다. 빨래를 하면서 보니 내복과 이불 호청에는 이까지 들끓고 있었다. 여러분, 이 본 적 있어요? 이가 약간 이제 뭐 옛날 시대에 좀 위생이 안 좋았던 시대에 머리에 주로 이렇게 숨어 사는 어떤 그런 벌레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이를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막 찬빗으로 이렇게 되게 촘촘한 빗으로 머리를 막 빗으면 그 빗 위에 막 이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그런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요. 지금 훈이는요. 너무 위생이 열악한 상황에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위생이
열악한 환경에서 조카인 훈이가 살고 있어요. 세상에 요즘 아무리 구더기 밑살같이 사는 집구석 1호석이 이는 없이 살 것만 이게 웬일일까? 나는 형편없는 식사와 중노동을 악으로 버틴 훈이를 뜯어먹은 이를 지겹게 눌러주기다 못해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었다. 농땡이 잘 안되겠는데 고모? 풀이 죽어 돌아온 훈이의 말이었다. 그까지 농땡이 칠 거 없다. 같이 가자 서울로. 몸이나 성할 때 일찍언에 집어치는 게 낫겠다. 그건 싫어. 왜 싫어? 훈이의 싫다는 대답을 나는 전혀 예기치 못했으므로 당황할 밖에 없었다. 자, 여러분, 나는요, 훈이가 당연히 나 따라서 서울을 가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요. 훈이는 그게 싫대요.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그래서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술이니 정직이니 근면이니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는를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그걸 고모나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 자, 여러분, 훈이는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비참해지고 싶대요. 할머니가 믿고 있었던 그리고 고모가 믿고 있었던 그 기술, 안정된 삶 그런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대요. 즉 여러분 여기서 지금 고모나 할머니는요. 이제 이전의 세대인 거죠. 기성세대의 사람인 거예요. 자, 한마디로 지금 훈이는요. 기성세대가 믿고 있는 어떤 가치관 있죠. 가치관을 비판하고 그것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할머니와 고모가 말했던 그 이공계, 이과, 기술직, 안정된 삶 이런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걸로 우리에게 복수라도 하겠다 이 말이냐? 나는 훈이 말에 무섬증 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흥분해서 악을 쓰며 덤벼들었다. 고모 그렇게 흥분하지 마. 나는 다만 고모가 꿈이고 고모가 애써댄 이 일의 파국을 통해서 고모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순조롭게 노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야. 그렇지만 고모 오해는 마. 내가 파국을 재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 나는 내 나름대로 이곳에서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노라면 누가 알아? 일이 고모의 당초 계획대로 잘 풀릴지. 나도 어느 만큼은 그쪽도 원하고 있어.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봤더니요. 훈이는요. 나름 이제 이 고모와 할머니의 가치관이 잘못됐다라는 걸 증명하면서도요. 자기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내 일을 좀 어떻게든 나도 잘 풀어나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고모와 할머니가 제시한 삶에 대해서 훈이는 반대하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스스로의 어떤 의지로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훈이는 주체적인 어떤 삶을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어떤 인물상인 거죠. 근데 이제껏 고모와 할머니에게 이게 많이 좌지우지됐다라는 거죠. 파국만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 참 잘 될 수도 있을 거야. 잘 될 여지는 아직도 충분히 있고 말고. 나는 벼랑간 잘 될 가능성에 강한 집착을 느끼며 태도를 표변했다. 그렇지만 고모 잘 되게 하려고 너무 급하게 굴진 마. 와이로 쓰고 빌붙고 돈 없애고 자존심 상하고 하지 말란 말이야. 여기 와보니 6개월만 기다리라는 임시직 신세로 3, 4년을 현장으로만 굴러다니는 친구가 수두룩해. 임시직에겐 봉급 조금 주고 일요일도 없이 부려먹고 책임은 없고 얼마나 좋아. 회사 측으로서 훌륭한 경영 합류하지. 자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산업화 시대 노동자들이 얼마나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지 여기서 또 드러나죠. 지금 보니까요. 훈이처럼 너 조금만 일하면 정규직 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좀 감언이설로 지금 굉장히 부려먹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또 노동자들의 어떤 열악한 처지가 드러나는 거죠. 회사는 사람을 착취할 만큼 착취하고 있고요. 이런 산업화 시대의 어떤 부조리한 모습이 여기서 또 드러나는 거죠. 훈이는 버스 정류장까지 나를 배웅했다. 진부까지 나가는 완행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뭔가 훈이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길이 나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나를 과장해서 들려주면서 고속도로가 뚫리면 서울서 강릉까지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편안해지겠느냐. 너는 이런 국토건설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는 걸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다. 한마디로 나름대로 나는 훈이에게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녀석이 구역질 같은 소리로 웃기는 했다. 때마침 바캉스 시즌이라 자가용이 연이어 강릉으로 월정사로 달리면서 우리에게 흙먼지를 뒤집어 씌웠다. 훈이도 한몫 참여한 영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 많은 자가용과 관광버스가 그 위에서 쾌속을 즐기겠지.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노동에 엄청나게 착취당하는 어떤 그런 노동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지금 즐길 수 있는 어떤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이네요. 그쵸? 즉 노동자들의 삶은 어떤 이런 공사장 이면에서 굉장히 열악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이가 들끓는 방에 살고 있고요. 제대로 된 돈을 챙겨주지도 않고 밤일까지 시키고 주말에도 시키고 그쵸? 그러면서 약간 정규직이라고 막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냥 좀 굴려 먹다가 버리려고 하는 어떤 회사의 속셈이 드러나죠. 근데 그런 것과 동시에 또 이런 어떤 편리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군가는 또 이런 것들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계층이 있는 어떤 세대 간의 이런, 세대가 아니죠. 쌤 말을 잘못했네요. 어떤 이런 계층 간의 이런 차이와 어떤 이런 평등하지 못함이 좀 또 있었던 그런 시대인 거죠. 드디어 버스가 오고 나는 그것을 혼자서 탔다. 나는 훈이에게 몇 번이나 돌아가라고 손짓했으나 훈이는 시골 버스가 떠나기까지의 그 지루한 동안을 워커에 뿌리라도 내린 듯이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나는 그게 보기 싫어 먼 딴 데를 바라보았다. 논의 벼는 비단폭처럼 선연하게 푸르고 옥수수밭은 비도르처럼 부드럽게 푸르고 먼 오대산 연봉의 기상은 웅장하고 오대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도처에서 나와 개울을 이루고 있다. 아름다운 고장이다. 이 땅 어디 메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으랴? 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나라인 게 맞지만요. 그러나 아직도 얼마나 뿌리내리기 힘든 고장인가 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보면요. 훈이는 이제 움직이지도 않고 서 있는데요. 나는 그게 보는 게 참 힘든 거죠. 왜냐, 고모인 나는요. 정말 훈이가 잘 되길 바랐던 거예요. 한마디로 안정된 삶을 살길 바랬던 거죠. 안정된 삶을 살길 바랐던 조카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생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훈이를 쳐다보지 못하고 멀리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훈이의 상황과는 달리 주변의 자연경관, 우리나라는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과 지금 하나의 노동자로서 착취당하는 훈이의 어떤 모습이 대두적인 거죠. 그래서 이 대조와 대비를 통해 당시 어떤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불편함을 느끼게끔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훈이가 젖먹일적 그때 그 지랄 같은 전쟁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 온 땅이 불모하에 사람들의 삶이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던져지는 걸 본 나이기에 지레 겁을 먹고 훈이를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운 데까지 신경을 써가며 키웠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 나 역시도 나름 이렇게 살게 된 이유가 있는 거죠. 즉 나는 전쟁을 겪은 세대였기 때문에 이 전쟁 속에서 나는 정말 안정된 삶을 사는 게 최우선의 가치였던 그런 세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전쟁을 체험한 세대의 어떤 가치관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정말 생명 자체가 으스러지는 걸 너무 많이 봤다 보니까 어떤 안정된 삶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쵸? 오빠 부부도 전쟁 속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정된 삶에 대한 갈망을 조카인 훈이에게 투영하고 있었던 거죠.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네 아버지와 다르게 정말 안정되게. 그래서 쉬는 날이면 가족들과 카메라 들고 그냥 놀러나 다니면서. 그런데 그게 빗나가고 만 것을 나는 자인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절로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훈이를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하게 키우리라는 새로운 방도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니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 자, 여러분, 지금 나 역시도 뭔가 잘못된 것일까? 라고 지금 돌아보고 있어요. 그러나 나 역시도 그 방법,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는 정말 모르겠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즉, 본인과 지금 훈이는요, 너무 세대가 다른 거죠. 나는 이제 전쟁을 체험한 세대로서 정말 안정된 삶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라면요, 훈이는 그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 좀 드러나 있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금방 쌤이 말한 것처럼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 두드러지는 작품인 거죠. 지금 나라는 서술자로 대표되는 전쟁 체험 세대가 나오고요. 훈이는 이제 나의 조카인데요. 산업화 시대를 겪고 있는 지금 세대인 거죠. 그래서 나는 전쟁을 체험한 세대로서 어떤 생명을 보존하는 것,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강박을 좀 가지게 됐고요. 지금 훈이는 산업화 시대를 겪고 있는 세대로서 이제 고모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가치관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훈이의 어떤 진로나 취업에 대해서 둘 사이에는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죠? 훈이의 진로, 그리고 취업 문제. 그래서 뭐 문과를 갈 거냐, 이과를 갈 거냐, 뭐 정문으로 취직할 거냐, 뒷문으로 취직할 거냐, 해외 취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의 어떤 갈등이 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훈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건요, 산업화 시대에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나 삶이 열악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훈이라는 인물은 산업화 시대에 노동자 계층을 보여주는 어떤 인물로도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은 특히 훈이는 이제 공사판의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떤 열악한 삶의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을 또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작품은 나라는 1인칭 서술자가 작품 속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감정선을 좀 보여주면서 훈이와의 갈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목의 의미를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카메라와 이 워커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봤더니요. 카메라는요, 나의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나의 입장과 훈이의 입장이 좀 다른 거죠. 자, 나에게 있어서 카메라는요, 어떤 안정된 삶의 상징물인 거예요. 어떤 상징물이에요? 휴일에 나들이를 갈 때 카메라를 들고 놀러 다니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훈이에게 있어서 카메라는요, 별로 동의가 안 돼요. 그쵸? 즉,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는 삶처럼 보이지만 어떤 기성세대, 즉 고모와 할머니 세대인 거죠. 어떤 강요에 의한 삶.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걸 끊임없이 주입하잖아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워커라는 건요, 노동자들의 신발이었잖아요. 그래서 고모인 나의 눈에 비치는 공사판은 뭐 이딴 곳에서도 그런 계급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모 입장에서는 어떤 이 공사판 노동자들은요, 약간 좀 사회에서 지위가 낮은 그런 계층처럼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워커는 어떤 노동자의 도구인데요. 그때 이 노동자들은요, 어떤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존재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보잘것없는 거. 근데 여러분, 훈이에게 있어서 워커는요, 나름대로 고모와 할머니의 어떤 좀 고모와 할머니가 말하고 있었던 그 삶에서 조금 벗어나서 주체적으로 살아나고자 하는 어떤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는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나름 이 일자리 자체가 고모가 만들어 온 어떤 임시직이지만 본인 나름대로는 여기서 버텨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작품에 드러난 어떤 사회상 같은 것도 조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이공계 선호, 그쵸? 이거 요즘도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문과 가서 뭐 할 거니? 뭐 이런 얘기. 근데 물론 좀 느낌이 다르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이 굉장히 어렵죠. 그쵸? 산업화 시대에 뭐 취업 다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얘가 지금 계속 낙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작품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제는요. 어쨌든 이 서로 다른 세대 간의 갈등 그것을 통해서 약간 이제 고모는 나름대로 본인 나름대로 어떤 전쟁에서 얻은 피해, 전쟁에서 갖게 된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치유하려는 노력인 거죠. 그러면서 또 산업화 시대에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이 좀 드러나 있죠. 이 작품은요. 어쨌든 고모의 입장에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 근데 그게 잘 안 됐죠? 훈이가 그것을 보란들이 잘 해주길 바랐지만 결국 그거를 하지 못했잖아요. 훈이 입장에선 여러분 산업화 시대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드러나 있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오랜만에 읽은 작품이에요. 쌤 집에는요, 박안서 작가 전집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박안서 작가의 정말 뭐 발표되어 있는 소설은 한번 쓱 다 읽어본 적이 있는데, 좀 오래전에 읽었다 보니까 쌤도 사실 이제 계속 출제선상에 있는 작품이 아니고서는 조금은 이제 뭐 늘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데, 언젠가 이 작품을 읽어봤는데 좀 기억 속에 있다가 조금 오랜만에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해서 다시 연구를 하게 된 작품이네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도 되게 막 먼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과냐 문과냐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도 고민 많이 하고 부모님하고 얘기 많이 하고 취업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우리 모두의 다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은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공감도 많이 가고 좀 약간 다른 소설에 비해서 약간은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소재가 아닐까 싶네요. 자, 여러분. 쌤하고 수업을 쭉 같이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좀 본인이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하고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